병원 외 심정지 상황에서 전문 기도기에 대한 내용이고 결국은 이제 엔도트라키얼 튜브냐 인투베이션이냐 아니면은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냐 뭐가 낫냐는 거 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이제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엔도트라키얼 튜브를 넣는 ETI,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과 그 다음에 성문외 기도기 EGD라는 걸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EGD는 좀 광범위한 개념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보컬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을 있는 부분을 이제 글로티스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성문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드나드는 문인데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위에 있는 위치하는 기구들을 이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고 그보다 밑으로 가는 거는 인프라글로틱 에어웨이는 거의 없겠지만요. 리트로글로틱 에어웨이는 이제 뒤쪽으로 주로 식도로 삽입되는 그런 기구들이겠죠. 세분하자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가 가장 이런 형태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통칭해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에는 아마 이 두 가지 단어를 아마 혼용해서 쓸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는 당연히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를 넣어야 될 것 같지만 의외로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아시다시피 흡인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압박에 가능한 장점이 있겠지만 이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중단할 위험성도 있고요. 중요한 시술이 중단될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기가 나아지는 면도 있긴 하지만 과하게 환기가 된다거나 흉곽내압이 증가할 위험성도 있고 잘못 놓을 가능성도 또는 빠질 가능성도 있죠. CPR 중에 어드밴스드 에어웨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먼저 인투베이션인데 파라메딕에 의한 병원적 삽관에 대한 어떤 연구에 대해서 리서스테이션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예측 못한 식도 삽관 보고가 최대 17%까지 보고된 바가 있고요. 튜브가 정해치에서 빠진 경우라든지 뭐 여러 번 시도한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보고된 바가 있고요. ERC 가이드라인에서는 삽관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튜브가 제 위치에 있지 않은 빠지거나 아니면 식도에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환자가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관련이 꽤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다시피 엔도트라키얼 튜브가 흡인 위험성을 완전히 없앨 수 없음을 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CPR 중에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위험 요인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문외 기도기 쪽으로 넘어가면 역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당연히 삽입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훈련 시간도 짧고 준비할 장비도 적고 블라인드하게 넣기 때문에 쉽게 넣을 수는 있죠. 성공률도 높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IGL과 그 다음에 리트로글로틱 에어웨이로 속하는 이제 LT 같은 거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외국에도 아마 이 두 장비를 현재는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자, CPR 중에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1990년대 처음으로 이 CPR에 LMA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먼저 연구가 진행이 됐고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97년 일코어에서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의 대안으로 이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처음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연구들에서 그런데 이 폐가 딱딱해져서 잘 안 부풀어오르는 폐 유순도가 감소한 사람이라든지 기도 저항이 증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으로 엠브를 짜야 될 텐데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릭 프레셔가 낮은 이런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들이 리크를 유발하거나 가스트릭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문 아래 기도 폐쇄 시에는 아예 환기가 자체가 불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어떤 그 에어웨이들이 이제 파링스 안으로 깊게 삽입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연부 조직이 압박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같은 이런 그 브레인으로 올라가는 혈류들이 좀 제한을 받을 위험성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2014년에는 6년간의 LTE 사용 경험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도출이 됐었죠. 그 다음에
트라우마틱 플레이스먼트도 역시 수프라cortical awae는 존재가 하더라. 특히 LTS는 굉장히 많은 빈도로 보고가 돼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트라우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LMA 스프림에서도 꽤 많은 트라우마틱 플레이스먼트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을 뒤에도 요약해 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프라cortical airway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신 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먼저 알려드리면 이제 2019년에 ERC에서는 기도 확보 위해서 적절한 능력을 갖춘 인력이 있으면은 엔도트라케 인투베이션을 권장하고요. 스킬이 부족한 인력이 소생술을 시행할 때는 엔도트라케 인투베이션 대신에 수프라cortical airway나 백마스크 벤틸레이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일코에서도 병원 전 소생술에서는 백마스크 벤틸레이션이나 아니면 어드밴스 에어웨이를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요.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 엔도트라케 인투베이션 성공률이 낮은 환경에서는 수프라cortical airway를 먼저 권장을 하고 있고 엔도트라케 인투베이션 성공률이 높은 환경에서는 전문 기도기를 둘 중에 하나를 쓸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스피탈에서는 역시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는 심정지 기도 관련해서 아직 확고한 지침이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물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적절한 산소화가 반드시 필수적이고 그렇긴 한데 루틴으로 권장할 어떤 장비라든지 베이직한 메소드에 대한 증거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따라서 모든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관리 전략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빠른 제세동과 압박 중단의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산소 전달이 산소를 환자한테 투여하는 양과 카디악 아웃풋이 관련이 돼 있고 이것과 또 중단 없는 압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가스 교환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가 당연히 필수적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는 이런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엔도트라케 인투베이션 같이 아스피레이션도 막아줄 것 같고 벤틸레이션도 더 잘해줄 것 같은 그런 장비들이 이런 시간 소모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한풀해질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되고요. 전문 기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흉곽내압이 증가하거나 과환기가 돼서 문제가 발생할 또는 과산소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탈리티가 증가할 확률까지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도 장치를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아직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문 기도기를 강조할 증거도 뚜렷하지가 않고 이것도 전문 기도기를 넣었다고 해서 환자의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기도 관리 방법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가 이번 시간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여기서 끝인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왜 이렇게밖에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좀 요약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헌을 한번 이제 고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수프라cortical airway와 엔도트라케 인투베이션을 비교한 논문이고요. 간혹 이제 백마스크 벤틸레이션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 제가 임의대로 한 2010년대 중반 정도까지 논문을 좀 잘라봤는데요.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리뷰를 좀 해보다 보니까 대충 이 정도 시점을 이전과 이후의 연구들이 조금 트렌드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연구들의 규모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또는 네이션 와이드도 있고 파퓰레이션 베이스 연구도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이때까지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아니면 이제 observational 스터디였고 대부분 이제 CPR 데이터베이스 광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세컨더리 자료를 가지고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CPR 관련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에어웨이 연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에어웨이에 관련된 변수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에어웨이 관련 연구만 좀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에어웨이 관련 연구에 들어가는 변수들도 많게 잡으면 한 200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혼란 배수가 당연히 조사가 안 됐을 거고 통제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런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이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와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생존율이나 뭐 신경학적 결과 우위를 판단할 충분한 연구가 역시 부족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여러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디바이스 간의 비교 연구도 부족했고요. 그런데 트렌드를 보면은 대체로는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이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서바이벌이라든지 ROSC라든지 이런 결과 변수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좀 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나온 요 기존의 연구들을 요약을 해서 나오는 메타 분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결론을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이 ROSC나 서바이벌이나 뉴럴로지 아웃컴에서 수퍼라글로틱 웨이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온 연구들이 좀 그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네킹 연구들을 좀 보시면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변인들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마네킹 연구들에서는 압박 중단 시간이 이 두 장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구마다 조금씩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이 당연히 조금 더 지연이 발생하는 걸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들 사이에도 서로 차이가 없다는 연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노플로우 타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도 뒤에 또 나오고요. 그렇지만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첫 번째 환기는 그래도 LMA에서 먼저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쪽에서 먼저 첫 번째 환기가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보고한 연구도 있고요. 뭐 터키에서 나온 어떤 연구에서는 엔도트라키얼 튜브 인투베이션 아예 노플로우 타임 없이 압박을 하면서 우리는 8초 이내에 다 넣더라. 이렇게 보고하는 연구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끼리 삽입 소요 시간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은 이 같은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사이에서도 성공률과 이 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와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을 그렇게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연구는 그나마 이제 체스트 컴프레션 프랙션에 대해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마네킹 연구가 아니고 CCF를 분석을 해봤더니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쪽에서 그나마 약간 더 CCF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는 이 정도의 차이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저자들은 이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피레이션 방지 효과에 대해서 두 장비를 비교한 연구들을 좀 보시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일단은 리서스테이션에서 2010년도에 나온 보고에 따르면 이건 부검 연구였는데 IGL 또는 LMA에서 최대 40%까지 해서 아스피레이션이 발생한 걸로 돼 있고 백마스크 벤틸레이션 60%. 조금 믿을 수는 없는 자료긴 한데 엔도트라키얼 이지 튜브라는 장비에서는 아예 안 나왔다고 하고요. 근데 그 이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아웃 오브 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의 3분의 1에서 이미 리거지가 보였다고 하고 그 중에 3분의 2에서는 EMS 도착 전에 이미 리거지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혀 반대의 자료를 보여줬는데 LTS와 ETI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이 더 아스피레이션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연구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 기념비적인 약간 두 개의 연구인데요. 자마의 2018년도 같은 호에 두 연구가 RCT 연구가 나란히 실렸습니다. 그 전에서는 다 마네킹 연구이거나 아니면은 세컨더리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연구인데 비해서 비로소 제대로 된 RCT가 이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걸 계기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침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 연구는 영국에서 시행된 에어웨이 2라는 랜덤에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인데요. 상당히 많은 환자들 대상으로 했고 결과 변수는 모디파이드 랭킹 스코어라고 해서 이제 뉴럴로직 아웃컴에 대해서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과 아이겔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연구에서는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의 퍼스트 패스 석세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에 삽관에 성공할 성공률이죠. 그게 70%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두 장비를 비교해 봤더니만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과 아이겔 사이에 이 페이버러블한 뉴럴로직 아웃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 아마 찾아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된 거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글씨가 작아서 아마 잘 못 보실 텐데 전체 서바이벌 디스차지는 8.2%였고요. 영국에서 이제 시행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랜더마이제이션 764명과 759명의 이제 구급대원이 랜더마이즈 됐다고 그러고요. 환자 수입니다. 그다음에 뭐 성별 비율이 나타나 있고요. 요 퍼센테이지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이긴 한데 프라이머리 아웃컴 아니고 요건 이제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시도까지 다 포함해서 두 번째 시도 이내에 벤틸레이션에 성공할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 역시 이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쪽이 더 나은 걸로 돼 있죠. 이건 뭐 리거지테이션과 아스피레이션 확률도 역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쪽이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는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인데요. 파퓰레이션은 이제 남자 1,829명과 여자 1,173명으로 대규모 연구이고 역시 RCT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72시간 서바이벌로 잡았고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앞서 연구와 좀 다른 연구 결과를 보이게 있는데 LT,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를 LT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라렌지알 튜브 쪽이 72시간 서바이벌 확률이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2차 결과 세컨더리 아웃컴도 역시 전반적으로 LT가 엔도트라케 튜브에 비해서 인투베이션에 비해서 우수한 걸로 나와 있는데 초기 삭간 성공률을 보면은 LT는 90.3%가 성공을 했는데 엔도트라케 인투베이션 쪽은 51.6%로 나옵니다. 아까 그 영국의 에어웨이 2 연구 결과와 좀 다르죠. 거기선 70%였고 이쪽은 51.6%로 낮습니다. 그게 아마 이 연구의 이제 두 연구의 결과의 차이를 아마 설명해 줄 것 같은데요. ROSC도 LT군이 더 많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쪽이 더 페이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병원 밖에서 엔도트라케알 인투베이션을 한 분의 33%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빼고 다시 삽관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2019년에 이제 베이시안 애널라이시스를 다시 한 거거든요. 통계 기법을 해가지고 이제 예측 확률을 구하는 통계 방법인데 자세한 건 좀 모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다른 방법으로 분석을 해봐도 초기에 LT를 먼저 삽입했던 분이 이제 인투베이션을 한 결과보다 결과가 우수했다는 걸 재증명한 연구가 되겠고요. 가까운 이제 시점으로 가서 이제 대륙을 달리해서 대만에서 시행된 연구인데요. 이제 클러스터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RCT 연구인데 요거는 이제 환자를 랜더마이제이션 한 게 아니고 그 집단을 이제 랜더마이제이션 한 거죠. 어쨌든 랜더마이제이션 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쪽이 이제 FPS 확률이 더 높고 여기서 인도트라케 인투베이션 FPS가 다른 두 연구보다 이제 높은 걸로 나와 있죠. 근데 두 장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최근의 연구에서는 환자를 좀 셀렉션을 해본 연구가 있습니다. 하드텍만 따로 뽑아가지고 209명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도 이 두 장비의 결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디악 시스테마틱 리뷰도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ETR 성공률은 연구마다 꽤 차이가 있는 걸로 나오고 이러한 차이들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바이어스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이 연구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제가 지금까지 국내 연구들은 소개 안 시켜드렸는데 국내 연구들은 사실 앞서 다른 외국 연구들과 조금 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따로 모아봤습니다. 사실 국내 연구는 서울대 그 신상도 교수님이 거의 독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연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상도 교수님의 연구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연구는 조금 다른 데랑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관적으로 엔도트라케 인투베이션 쪽에 좀 더 페이버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연구들은 RCT 연구는 없고 대부분 이제 파퓰레이션 베이스, 네이션와이드 베이스긴 하지만 심정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한 연구가 다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엔도트라케 인투베이션 쪽이 아무래도 서바이벌 디스차지라든지 뉴럴로직 아웃컴 중에서 예전에 나온 연구나 현재까지 나온 연구들에서
비교적 다 페이버한 걸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엔도트라키얼 인튜베이션을 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ROSC 면에서 프리하스피탈 ROSC 면에서 수프라카로틱 에어웨이가 떨어진다는 면이죠. 여기는 페이버럴 뉴로지 아웃컴도 수프라카로틱 에어웨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요 연구에서는 특이하게 싱글 티어와 멀티 티어인데 이제 2데이 앰뷸런스가 출동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한 데이 앰뷸런스와 그다음에 펌뷸런스가 출동한 경우를 나눠서 분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죠. 네. 백마스크 벤틸레이션을 레퍼런스로 놨을 때의 아웃컴이 좀 더 나은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쪽이 더 낫다는 거고, 서바이벌 디스차지 쪽이, 굿 CPC는 희한하게 이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가 더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쪽이 좀 더 다 나쁜 걸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스터디로는 이제 올해 발표된 스터디가 있는데, 코칵 데이터베이스 7,37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요. 이것도 역시 인투베이션과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백마스크 벤틸레이션을 비교하였는데, 역시 이제 이전의 연구 결과 비슷하게 엔도트라키알 인투베이션이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나 백마스크 벤틸레이션에 대해서 산소화나 환기 면에서 더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요 연구의 이제 좀 특이한 점, 첫 번째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ABJ 결과를 가지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해서 그 전에 이제 병원 이송 과정에서 얼마나 산소화가 잘 됐나, 그다음에 얼마나 벤틸레이션이 잘 됐나, 이걸 비교한 연구였거든요. 네,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이 좀 이런 면에서는 좋긴 했지만 결국 이제 결과 변수를 72시간 생존으로 잡으면 새 장비에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연구들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연구를 보실 때 그냥 결론만 보시고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이 더 좋다,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가 좋다, 또는 어떤 특정한 장비가 좋다더라,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좀 곤란하고요. 연구 방법들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누가 삽관을 했으며 그 사람의 훈련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성공률에 대해서 많이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의 그 연구에서의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됐나, 숙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지역 EMS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연구들은 소개 안 시켜드렸는데, 같은 동양이라고 하더라도 또 대만 다르고 우리나라 다르고 또 일본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 관리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갔는지, 병원에서 제삽관의 비율은 얼마 정도이며 뭘 사용했으며, 엔도트라키얼 인투베이션 할 때도 뭔 장비를 비디오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를 사용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보셔가지고 연구 결과를 해석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루한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장비가 최근에 소개되고 있고요. 이 장비는 기존에 블라인드하게 삽입을 했던 이런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의 단점인 제 위치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는 그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인데, 비디오 카메라가 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장치가, 블라인드하게 삽입한 장치가 제대로 위치하게 해주는 장치거든요. 또는 이걸 통해서 삽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대중화가 되면 인투베이션이 좋냐,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가 낫냐, 이러한 논쟁이 나중에는 그냥 무의미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연구가 이제 크리티컬 케어 2018년도에 나온 연구가 있는데, 이때도 역시 현재까지 연구로는 특정 기도관리법을 일상적으로 이걸 쓰시라라고 권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심피할 상황에서는 환자 요인도 있을 것이고, 구조자가 기술면이나 사람 인력 면에서나 장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소생 단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을 이제 내러티브 리뷰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에어웨이 스킬도 있고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으며 내가 바이스탠더인지 그냥 BLS만 할 수 있는지, 전문적인 프로바이더인지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고, 목표는 가능한 최대한 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산소를 공급하는 거를 목표로 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새겨 들어갈 내용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병원 외 기도 관리는, 신정제 시도 관리는 소생술 참여자의 전문성과 가용한 자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별 최적의 기도 관리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제 정리할 만한 내용이고요. 일반인은 역시 고품질의 가슴 압박과 포지셔닝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BLS 프로바이더는 기도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마스크 벤틸레이션과 기타 에어웨이, 오랄 에어웨이라든지 나소파렌지얼 에어웨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고, 삽관 성공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그나마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고, 삽관 성공률이 많이 높은 지역에서는 엔도트라케 인투베이션은 전문기의 첫 번째 시도로 리저너블하다. 근데 아주 높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디오가 달린 장비가 아마 이 지리한 논쟁을 끝낼 수도 있는 패러다임 전환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